자, 62페이지 봅시다. 자, 신분질서의 변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시대 신분제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는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설명하는 거지.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였는데 이게 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사회적으로는 사신분제로 변합니다. 이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각 신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신분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 양천제로 따지면 이들이 양인이고 천민인 거지. 이렇게 신분을 설명한 다음에는 이제 신분제도의 신분제도가 흔들리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들 양반이 되고 싶겠지. 가장 높은 신분이니까. 양반 어떻게 되려고 했느냐. 그리고 다른 신분들도 결국에는 뭐 천민이면 뭐 상민이나 양반이 되고자 했겠지. 중인도 역시 양반이 되고자 했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양천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양천제라고 하면 신분이 딱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양인과 천민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양인들은 자유민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고, 그럼 양인이면 다 법적으로는 관직 진출이 가능하지. 그리고 세금도 내야 돼.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개인과 국가에 소속되어 천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신분이 두 개로 딱 나눠져 있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문제가 뭐였느냐? 양반들, 그러니까 관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여서 신분이 아니었는데 양반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관직을 독점하고 특별한 신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양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내 밑에서 그냥 실무만 담당하는 중인이나 상민과 같은 신분이어야 되지? 그래서 자꾸 자기 신분을 특별한 걸로 만들려고 해. 그래서 양반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신분과 구별되는 지배층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해. 그러면 관직에 있는 건 법적으로는 다 중인, 상민 모두가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데 신분으로 굳어지니까 양반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조세 공물역을 안 내려고 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양반이 다른 신분으로 넘어가니까 중인들도 나는 밑에 상민들과는 달라 하고 구분점을 딱 긋기 시작하는 거야. 상민은 당연히 천민과 구분이 되니까 신분이 양천제에서 4개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법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해서 조선의 신분은 양인과 천인만 있는 거야. 근데 양반이 나는 니들과 달라 하고 떨어져 나갔어. 중인도 떨어져 나가. 그럼 상민만 남지. 상민도 당연히 법적으로도 그 천민이랑 구분이 되잖아. 그래서 조선의 신분은 법적으로는 양천제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건 의미가 하나도 없고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진 사신분 제도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신분이 4개인 거지. 하지만 법적으로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조선은 양천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중인도 과거 시험 쳐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는 있어. 법적으로는. 상민도 마찬가지. 법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법적으로만 되지 실질적으로는 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법과 실제가 달라져 버린 거지.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신분으로 실질적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어떻게 생활이 달라졌는지도 역시 네 개의 신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 자, 먼저 양반부터 봅시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던 명칭이었으나 그냥 관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명칭이었어.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배 신분층의 호칭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원래는 관직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었는데 갑자기 신분의 명칭이 되어버린 거지.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신분이라고 얘기하려면 뭔가 그 다른 신분을 못하는 특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군역을 면제받고 과거를 통해 고위관직을 독점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부터 군대에 안 가.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양반들이 얘기하기 우리는 관직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봉사를 이미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군대에 갈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에 과거를 통해 고위관직을 독점하였다. 이거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거 시험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할 정도로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학문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양반밖에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들이 관직을 모두 독점을 하게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중인을 봅시다. 자, 중인은 넓은 의미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신분을, 좁은 의미로는 잡가로 선발된 기술관을 의미하였다. 그래서 얘네들은 양반만큼 높은 관직을 얻진 않지만 상민보다는 높은 사람이라서 그 하위 관직들을 가지고 있어. 혹은 지방 향리 정도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들은 기술관, 서리는 관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뭐 서류 정리 뭐 이런 걸 담당하는 사람들인 거지. 향리 등의 하급 지배층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중인은 하급 지배층인 거지. 그리고 또한 양반의 처백에서 태어난 서울도 중인으로 취급받았다. 양반의 아들이지만 첩의 자식이니까 양반칙을 못 받는 사람들도 중인으로 취급을 해줬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양반과 중인이 신분이 되어버린 거지. 그치? 혈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생겨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백성이라고 부르는 상민을 봅시다. 상민은 피지배층으로 대다수가 농민이었고, 농민은 자기 소유 토지를 경작하거나 양반의 토지를 소작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들은 국가의 세금은 이들이 대부분 납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민의 숫자가 줄어버리면 국가의 수입은 줄어들겠지. 세금 내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자, 수공업자 상인은 국역을 담당하면서 농민보다 낮은 대우를 받았다. 한편 양인 중에는 천역을 담당하는 실량여천이라는 계층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신분은 양인인데 직업이 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실량여천이라고 해요. 몸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꾼, 역졸, 조절 이런 일들이 조선시대에 매우 힘든 일이라서 남들이 안 하려고 했나 봐.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잖아. 근데 실량역천은 왜 이게 그 양인보다 약간 낮게 취급을 받았냐면 직업이 천하기 때문에. 그러면 직업을 바꾸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아, 나는 뭐 이 수군 일 하기 싫다, 조례 일 하기 싫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양인보다 조금 그 어차피 얘는 죽었다 깨나도 수군만 해야 되는 사람, 뭐 봉수꾼을 해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니까
신부는 양인이긴 한데 뭔가 좋은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인 거지. 신랑 여천이라는 사람들. 근데 신랑 여천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엄연히 양인이야. 그죠? 이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자, 천민 나오네. 천민은 최하층의 신분으로 대다수가 노비였다.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노비는 세금을 당연히 안 내겠지. 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재산으로 간주됐다며. 그래서 세금도 안 내.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국가 입장에서는 상민이 많은 게 좋겠어? 천민이 많은 게 좋겠어? 사실은 상민이 많은 게 훨씬 좋아.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얘네들이 내니까. 천민은 세금을 안 내니까. 천민이 늘어나면 천민을 재산으로 가진 지배층들은 좋겠지.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천민이 너무 많아서 상민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국가에서 세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민은 노비 말고도 백정, 광대, 무당 등도 천민으로 취급을 받았다. 백정은 뭔지 알지? 그치? 짐승을 도살하는 사람, 그치? 광대, 무당은 당연히 알 거고, 이런 사람들을 조선시대는 천민으로 취급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던 신분제가 변화가 나타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신분제가 흔들린다는 거지. 그지? 4개의 안정된 신분제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신분제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서? 다들 양반이 되려고 하겠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부터 되느냐? 17세기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양난 이후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였다. 자, 여기서 양난이라고 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이야기해. 그래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한 17세기쯤에 일어났거든. 17세기 이후라는 얘기야. 자, 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였다. 그럼 이들이 양반은 아닌데 재산은 많은 애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들은 공명첩이나 납속책 등의 방법으로 양반이 되었다. 돈은 많은데 신분이 낮으면 당연히 신분을 자기 돈으로 신분을 높이려고 하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공명첩, 관직 임명장인데 받는 사람의 이름이 비어있대. 그래서 외란 이후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급하였다. 그럼 이 얘기는 공명첩을 돈으로 구입하는 거지. 그치? 국가에서 이 관직을 예를 들어 뭐 10억, 너 10억 내면 이 관직 살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공명첩을 사서 관직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 양반들이 관직을 독차지하잖아. 다른 말로 하면 관직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양반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자, 납속책 등의 방법으로 양반이 됐다. 역시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공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준 제도이다. 그럼 공명첩과 납속책은 돈은 많은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 양반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국가를 통해서 사지 못하면 몰락한 양반들한테 족보를 구매하거나 그럴 돈도 없어. 파는 사람이 없어. 그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가 지금 뭐 관직에 당장 안 올라가 있지만 우리 5대조쯤은 뭐 양반이었다 이렇게 조작을 해버리는 거야. 족보를 사든지 위조를 해서. 그래서 양반이 되는 방법은 납속책, 공명첩을 사든지 아니면 족보를 구입하든지 위조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그 결과 상민의 수는 줄어들고 양반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면 양반들은 무사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야. 양반층도 분화했대.
치열한 정쟁과 일당 정제화 현상으로 양반층도 분화되었다. 예를 들면 숙종 때 일어난 환국이라든지 혹은 세도 정치 등으로 양반층이 분화가 됐대. 일부 양반은, 아주 잘 나가는 양반은 권세를 누려. 근데 권력이 한쪽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양반 중에서도 권력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대다수 양반은 권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그래서 대다수 양반은 향촌 사회에서 권위를 간신히 유지하는 향반으로 머물거나, 그래서 중앙정치의 지배력을 상실하는 거지, 대다수 양반은. 그러니까 이제 양반 중에서도 일부만 권세를 누린다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시골 내려가서 그냥 시골에서만 큰 소리 치는 거야. 향반으로 머물거나 아니면 아예 완전 경제적으로도 몰락해서 농민과 생활의 차이가 없는 잔반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몰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 그렇지, 새롭게 나타난 사람들에게 족보를 팔아버리겠지, 이들이.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에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점차 흔들려갔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양반이 아니었던 애들이 양반이 되고 양반이었던 사람들은 몰락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양반이 너무 흔해졌어, 숫자가. 너도 양반, 나도 양반.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양반의 후예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누가 양반이니 뭐 잘 나갔느니 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신분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벌이게 된다. 자, 조선시대 중인층이 제일 문제야. 왜냐면 아예 그냥 돈이 많은 그냥 뭐 듣보잡들은 그냥 이렇게 돈으로 사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애매하게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뭐 족보를 사서 조작을 하든지, 아니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자기네 신분을 집단 행동으로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중인층은 흔히 기술관, 향리, 서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서얼들이 움직여. 자, 서얼은 집단 상소 운동으로 3사와 같은 청요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높은 관직에 올려달라는 거야.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있으면 중인이 아니고 양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정조 때에는 유득공, 박제가 등의 서얼이 주장과 검서관으로 진출하기도 하였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정조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지. 이후 서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철종 때에는 서얼의 청요적 진출이 허용되었다. 그럼 서얼들의 집단 상소 운동은 성공한 거지. 왜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서얼이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첩의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어쨌든 양반이니까, 양반들도 좀 얘네들은 불쌍하게 보는 거야. 야, 그래도 내 자식인데 첩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유 마음에 안 좋다. 그래서 서얼들의 그 행동은 성공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이들이 성공을 본 기술직 중인들도 상소를 대규모로 올려서 중앙 관직 진출하려고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왜? 얘네들은 양반의 자식이 아니니까. 서울들은 내 자식이니까 해줬지만 기술직 중인들은 야 니네가 뭔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다음에 노비들의 행동을 봅시다. 자, 노비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자, 노비들도 당연히 자기 신분을 높이려는 노력을 했겠지. 근데 아무래도 신분적으로 천민이기 때문에 좀 제한된 게 있어.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노비들은 우선 전쟁터에서 군공을 세우는 방식으로 공을 많이 세우면 국가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워. 근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지. 전쟁이 애초에 맨날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두 번째, 납속책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했다. 자, 납속책이라고 하면 아까 설명을 했죠. 그렇죠? 국가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물을 바친 사람에게 일정한 혜택을 준 제도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노비 중에서 납속책 살 수 있을 정도로 재산 많이 모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많은 경우는 당연히 에라 모르겠다, 도망을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도망간 사람 잡으려고 나온 게 뭐야? 추노가 나오는 거지.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상민의 수가 늘어나면 좋기 때문에 노비 해방에 관심을 가져, 국가 입장에서도. 그리고 특히 조선 후기는 상민들이 자꾸 양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숫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상민으로 만들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는 노비 종모법을 실시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기준인 거야. 아버지가 신분이 뭐건 간에 엄마가 노비면 자식 노비야. 근데 아버지가 천민이라도, 아버지가 노비라도 엄마가 양인이면 그 경우에는 자식은 엄마 신분을 따라가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노비 해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원래는 조선이 원래 기준은 이거였어. 일천즉천이라고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 둘 중 하나 노비야?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야. 그러니까 양인으로 살려면 둘 다 양인이어야 돼. 엄마나 아버지가 둘 중 하나가 노비면 무조건 노비가 돼야 된다고. 근데 노비 종모법이 실시되면 엄마 기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천민이라도 엄마가 양인이면 양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럼 일천즉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노비가 되는 숫자가 줄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천즉천보단 낫잖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순조 때는 중앙관서에 소속된 공노비 6만여 명을 해방하였다. 공노비를 해방했어. 누가? 정조 아들 순조가 했던 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공노비만 해방했기 때문에 산노비는 그대로 남아있고 노비제도가 사라진 것도 아니야. 그냥 국가가 가진 공노비만 해방을 한 거야. 얘네한테 세금 받으려고. 제가 노비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신분에서 벗어났다. 근데 결론 얘기하면 지금 조선 후기의 상황은 어떠냐면 양인이건 그죠? 중인이건 천민이건 모두 자기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심지어 양반들도 본인은 아니지만 분화되고 있단 말이야. 응? 옛날 양반이 아닌 거지. 그래서 조선시대 신분 제도가 언제부터? 양난 이후 17세기 이후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자, 노비종모법은 뭐 이런 자료를 한번 읽어보고, 노비종모법은 선생님이 방금 설명해 준 거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노비면 그 자손은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 제도를 시행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해봐요. 조상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야. 그러면은 그 집안 싹 다 노비가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야. 노비가 한 명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지? 근데 노비 종모법을 시행하면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이 양인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없어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가끔 그 조선시대 때 일천즉천 제도가 남아있을 때는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양반들끼리 권력 투쟁했을 때 막 상대방 날려버리려고, 야 니네
증조 할머니가 사실은 노비였는데 니네 증조 할아버지랑 눈이 맞아서 낳은 자식이 니네 뭐 할아버지고, 그러니까 너는 여하간 노비야,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또 없애기 위해서 노비 종목법이 시행된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